1971년 미국 워싱턴.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17개월간 무려 6명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마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연쇄살인마는 갑자기 종적을 감춥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워하죠. 죽었을 것이다. 다른 범죄로 잡혔을 것이다.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하는 연쇄살인마가 되었을 것이다. 워싱턴 최대 미스터리 사건 오컬트 스토리 연쇄살인마 더 프리웨이 팬텀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더 프리웨이 팬텀, 직역하자면 고속도로의 유령이라는 별명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입니다. 1971년 5월 1일 오후 2시 46분. 현재는 은퇴한 당시 나이 28세 제킨스는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 뒤 295번 고속도로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피해자는 13세, 이름 캐롤 데니스 스핑크스. 시신으로 발견되기 6일 전 4월 25일 저녁, 친언니인 24세 발레리에게 $5를 받고 집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세븐일레븐에 심부름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을 가는 도중에 어머니 앨런을 만나게 됐는데, 어머니는 너 뭐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 라고 얘기를 해 물건을 사기 전까지,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물건을 산 데까지는 목격이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추측으론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핑크스를 누군가가 납치한 것입니다. 시신 부검 결과 얼굴, 목, 가슴, 양손 이 모든 데 상처가 있었고 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흔적도 확인되었고 직접 사인은 목을 졸라 사망한 교살로 확인됩니다. 특이점은 옷을 모두 입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없었지요. 바로 신발입니다. 경찰은 정밀부검에서 한 가지의 내용 때문에 굉장히 놀랍니다. 위장에서 감귤류가 확인됐는데 실종된 당일날 감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살인범이 먹였을 것으로 추측, 즉 며칠간 살려뒀다라는 뜻입니다. 정밀부검 감정서에도 사망한 건 발견되기 2-3일 전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6일간의 시간 동안에 2-3일 정도는 살아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신발이 없는 건가? 의류와 관련된 정밀 조사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녹색 합성 섬유가 발견됩니다. 바로 범인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10주가 지납니다. 295번 도로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속도로 교통국 직원이 차에 문제가 생겨 잠깐 내려서 차를 보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어떤 시신이 보여 깜짝 놀란 겁니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때 당시에 시신을 못 찾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위치가 어디쯤이다라고 전달받고 출동은 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겠다, 허위신고 아니냐라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일주일이 지나 7월 19일 당시에 전화를 했던 교통국 직원이 다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 시신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썩어가는 걸 발견했죠. 너무 화가 난 당시의 목격자는 다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지요. 그 시신은 불과 10주 전 발견된 스핑크스의 시신과 15피트, 약 5.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나이 16세, 이름 달레니아 데니스 존슨. 그녀는 1972년 7월 8일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없는 이유가 워낙에 부패가 심각하게 되어 있어서 성범죄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인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목 안에 있는 설골이 깨진 걸 확인해 아마 똑같이 목졸림에 의한 살인이다 정도로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시신은 옷은 있었지만 또 하나가 없었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당시 경찰은 연쇄살인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연적으로 그곳에 유기한 거 아닐까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9일이 지납니다. 1971년 7월 27일, 당시 나이 10살, 노스웨스트 출신의 크로켓이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 가게에 간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이상합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9시 20분, 크로켓의 집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건 크로켓의 친여동생, 7살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인이 나를 차에 태웠는데 버지니아 어딘가야. 나 좀 있으면 택시 타고 집으로 갈 것 같아. 안녕? 이라는 말을 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전화를 7살 여동생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는 없었고 친엄마와 친엄마의 남자친구가 바깥에서 이웃집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던 거죠. 버지니아에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분 뒤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로켓 엄마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크로켓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왔던 전화의 내용을 반복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버지니아에 나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찾았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하다가 아니 그냥 우리는 집에 그냥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들었던 건 뭐였냐면 뒤쪽에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있었고 크로켓이 말했던 곧 보러 갈게요 라는 말의 의미가 좀 이상하게 들렸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수사당국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죠. 크로켓이 분명 전화한 게 맞다. 왜냐면 이건 강제적인 전화다. 범인이 명령을 했다. 일부러 이상한 정보를 던진 것. 이유는 2가지. 첫째는 범죄를 해야 될 시간을 벌기 위해, 2번째는 수사를 혼선을 주기 위해 라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다음날 오전 5시 50분 똑같이 그 고속도로 인근에서 한 히치하이커가 신발이 없는 크로켓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인은 강간, 그리고 직접 쌓이는 목졸림, 목 자체에는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스핑크스와 마찬가지로 몸에 녹색 합성 섬유 무채질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같은 놈인 것 같다. 분명 신발이 없는 장소인 것 같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지금 납치를 하고 있고, 유기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주변이고, 그리고 녹색 합성 섬유가 있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모습이었죠. 1971년 10월 1일 오후 7시 당시 나이 12살 예이치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모가 아이를 낳게 되어 예이치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계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있어 혼자 먹을 게 없다 보니 가까운 식료품점에 가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사라져버립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 2시간 후 메릴랜드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 에비뉴 갓길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시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신발은 없었고 옷에서는요 확인되지 않은 녹색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6주 후 5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1971년 11월 15일 볼티모어에서 온 나이 18살 우더드. 고등학교 친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내버스에 밤 11시 30분경 탑승한 게 확인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사라졌습니다. 약 6시간 후 한 경찰관이 볼티모어 워싱턴 파크웨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데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시신들이 발견된 근처 풀밭에서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려 4차례의 칼에 찔렸고 손에는 방어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쌓이는 목 졸린 교살이었죠.
이전의 케이스와는 좀 달랐던 건 발견 당시 원래 입고 있던 벨벳 코트가 시신 위에 덮여져 있었는데요. 그 안에 주머니를 확인해 봤더니 무언가 이상한 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 연쇄살인마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뒤에 TANT, MOUNT라는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단어, 사람에 대한 무감각에 대한 게 있다.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난 다른 사람들 인정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잡으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프리웨이 팬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살인마가 남긴 쪽지였지요. 당연히 당국은 글씨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글씨체가 놀랍게도 피해자 우더드의 글씨였습니다. 그러면 당국이 추측한 건 이겁니다. 글을 쓸 때도 협박하고 지시했다는 거죠. 네가 직접 써라. 내가 부르는 대로. 그로부터 10개월 뒤 6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프레이 팬텀의 마지막 희생자는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1972년 9월 5일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17세, 발르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윌리엄스는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고 남자친구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서 함께 있다가 남자친구 집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는데 그 시각은 밤 11시 20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몇 시간 후 목이 졸려 사망한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발이 없었고 그리고 이상한 녹색 섬유가 확인이 됩니다. 17개월. 무려 6명을 연쇄살인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살에서 18살 사이. 그리고 범인에게는 분명 특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자꾸 사라졌다라는 점. 이에 대해 FBI는 트로피적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신은 유기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상징적인 걸 남기기 위해 신발은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을 연쇄살인의 피해자로 본 이유도 공통적인 범죄 수법, 그리고 범인들만의 티가 나는 목을 교살했던 모습, 흔적, 힘이 왼손이 강한지 오른손이 강한지,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녹색 섬유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들은 분명 한 명의 범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십니다. 용의자는 없었을까요?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이름은 에드워드 설리번과 토미 시몬스. 이들을 용의자로 세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젤라 데니스 반스라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던 사람인데 전직 경찰관들이었습니다. 해서 혹시 연쇄살인마, 왜냐면 이 6명 사이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이 연쇄살인마의 기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였던 안젤라 데니스 반스는 프리웨이 팬덤의 희생자로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정확한 증거가 없었지요. 해서 이들은 안젤라 데니스 반스의 살해 혐의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용의자, 그린 베가였습니다. 그린 베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린 베가는 하나의 갱 집단인데요. 이들은 이때 시대 당시에 워싱턴 일대에서 끔찍한 강간, 납치 사건을 일으켰던 집단입니다. 최초 의심을 많이 했던 이유가 있었지요. 워낙에 이런 범행을 자주 저질렀으니. 해서 당시 베가 갱단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며 비공식적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갱 조직원 중 한 명이 버지니아주 로튼 교도소에 있는 걸 확인하고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이요? 그 조직원 이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해준 조직원을 찾아가서 익명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살인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누가 했는지 안다. 라며 알리바이를 제공하며 사건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있을 당시 메릴랜드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한 후보자가 이 정보의 내용을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그때 당시 제보했던 수감자는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절하며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름 로버트 애킨스.
1977년 3월 당시 58세의 나이였습니다. 컴퓨터 기술자였던 애킨스는요, 77년 당시 워싱턴에서 24살 여성을 납치 강간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를 신문하면서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얘 옛날에도 강간살인을 했었네? 라는 겁니다. 애킨스가 19살이었던 1938년 12월 28일 31세 루스라는 여성에게 청산가리 위스키를 마시기에 살해합니다. 이틀 뒤인 12월 30일에는 같은 장소에 있던 여성 26세 엘리자베스 존슨을 칼로 찔러 살해했지요. 자신은 여성 혐오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정신 감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석방이 된 5개월 1952년 4월 42세 로라 쿡스를 목 졸라 또다시 살해합니다. 그 이후 2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1958년 무죄 판결로 세상에 다시 나타납니다. 해서 그가 범인이 아닌가라고 경찰들은 의심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힌트들을 알게 됩니다. 분명 연쇄살인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근처에 살아. 그리고 반경이 들어와.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죠.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킨스의 서랍에서 한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맨 윗줄의 가운데에 있는 TAMOUNT. 저 단어가 참 흔치 않은 단어인데 저 단어를 하필 이 사람은 자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킨스가 실제로 일했던 국립과학재단 동료들이 진술했는데 평상시에 저 단어를 되게 자주 쓴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압수수색하며 자동차를 압수수색하며 이상한 것들이 확인됩니다. 되게 더러워진 여성의 스카프, 그리고 어린 젊은 여성들의 사진,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칼, 그리고 차 뒷좌석에서는 여러 개의 단추, 금 귀걸이 이런 게 확인됩니다. 차 뒤에 있던 머리카락까지 정밀 조사를 거친 끝에 그는 2명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한 혐의가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 애킨스는 2010년 4월 30일 교도소에서 91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1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프레이 팬텀 사건은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수사관들에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질 못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할당된 형사, 즉 배정된 형사가 사건 파일 및 증거 자료를 직접 보관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범인을 못 찾자 일부는 폐기됐고 일부는 다른 노트들과 섞였고 증거물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현재까지 사건 파일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과연 입증시킬 수 있을까? 범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용의자들 사이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범인이 다른 지역에 가 연쇄살인을 일으키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내용도 많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원래 탐정이신데 이분도 수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일부러 끝까지 갖고 계셨던 거예요. 많이 사라지니까. 그때 당시 관행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옛날 미제 사건 캐비넷에 넣었다가 사라지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기술이면은
아마 범인을 검거하는 게 뭐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은데, 그때 당시 증거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왜냐면 DNA 분석 기능도 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성범죄 흔적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정액 반응도 있었고, 근데 그게 마지막 피해자가 남자친구 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액 반응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남자친구 거였는지 타인 거였는지를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분석 기술이 없었던 상황이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했던 건데, 그 자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보관이 잘 됐었다면 그 이후에도 애킨스랑도 비교해 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내용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뭐 카더라 같기는 한데 명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컨텐츠 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내용을 보면은 당시 수사했던 사람은 애킨스를 범인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킨스일 것 같다. 애킨스가 사망을 하기 전에 했던 말들이 있대요. 그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멘트 자체가 이 6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 같았다라는 그냥 추측에 대한 내용들이 외부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당시 조사관들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단어 자체도 그렇게 보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확실한 거는 애킨스는 연쇄살인마의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19세 때 저질렀다라는 그 연쇄살인이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매춘 여성을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19살의 나이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건데, 그때 당시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고도 유추는 하지만 혐의 입증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죽인 방식 자체가 되게 잔혹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19살의 나이에 청산가리를 써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38년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보통의 여성들을 죽이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19살 때 자신의만의 기준을 깔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어도 돼. 약간 이런 판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인을 시작을 하다가 검거가 되고 들어가자,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출소했을 때, 그거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풀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살인에 대한 거를 충동 제어가 안 됐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애킨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을 조금 봤는데, 애킨스가 전형적인 연쇄살인마예요. 그래서 그 FBI가 만들었던 그 프로파일링 있잖아요. 프로파일러에 애킨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킨스가 테스팅을 했던 첫 번째는 이제 자기 합리화, 보통의 여성을 한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로 하는데, 살해 방법이 처음에는 칼이나 이런 걸 썼던 게 아닌 거예요. 약물로 한번 해본 거고, 청산가리로 해보고, 점점점 사건이 이제 자기 말대로 진화된 거죠. 근데 검거가 되고 나서 출소하기 전까지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5개월 만에 사람을 죽이고 다시 들어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건데, 살인의 쾌락을 느꼈던 케이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쾌락살인마. 그러니까 연쇄살인마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애킨스는 이제 쾌락살인마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애킨스에 대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연쇄살인마가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인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건데, 젊은 나이, 완전 19살의 나이에서는 자신의 힘에 대한 위치나 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뭐 도구를 쓴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중간에 출소했을 때 이제 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이가 좀 있었던, 뭐 많진 않지만 그런 사람을 공격을 해서 살해하고 목을 조르고 힘의 우위니까. 근데 70년 사건 때는 애킨스가 나이가 좀 있을 때잖아요. 나이가 적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야. 약자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힘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힘으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거기에 포인트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사건 기록을 보면은 이 피해자예요. 5번째 피해자 우더드. 제일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공격을 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다른 피해자들은 다 목을 졸라, 뭐 스카프 같은 걸로 목을 졸라 해서 이제 교살의 흔적이 보이는데, 교살이지만 칼로 공격을 했고 방어흔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걸 보게 되면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범인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 어린 아이들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힘의 우위에 있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고령일 확률이 높다라고도 당시에는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좀 있을 확률이 있다. 혹은 뭐 힘이 좀 없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판단으로 했던 것 같은. 근데 그래서 이제 칼을 썼던 상황인데 진짜 이상한 건 칼을 썼는데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웨이 팬텀은 자신의 흔적을 그렇게 계속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교살, 목을 졸라 살해한다. 칼로 찌르는 거 말고 칼로 공격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목을 졸라서 사람을 살해하게 하는 게 자신의 목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유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쉽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이 만약에 강제로 납치하는 게 아니면 확 차에 태워서 납치하는 게 아니면 저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고령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제 고령의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의심을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근거는 그 이후에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닌, 제 의심은 많이 갔지만 어쨌든 사망해서 만약 그가 범인이면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로버트 애킨스가 다른 사건 혐의로 검거가 되고 사건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고 있죠. 상황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